입니다. 벌써 12주차가 됐네요. 저는 이제 들어가고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그 색채 마케팅입니다. 색채 우리가 이제 미술의 이해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미술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컬러에 대한 거, 색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고요. 오늘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러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 컬러 마케팅에 대한 것들, 색채 마케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색채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행색과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것들을 할 거고요. 2차 시에서는 이 색채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든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고요. 3차 시에서는 또 이제 그 트렌드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이렇게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차시 수업이 지금 색채 마케팅이에요. 지금 이거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색채 마케팅을 하지만 이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한번 기초적인 것을 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마케팅이라는 건요, 마켓 플러스 ing입니다. 이 마켓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 활동입니다. 근데 이 시장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입니다. 근데 이 그 마케팅에는 이 4P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 유통, 제품, 촉진, 요 네 가지입니다. 근데 다 P자로 시작해요. Price, Place, Product, Promotion. 그래서 4P라는 얘기를 쓰고요. 이게 마케팅의 네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 가격이라든가 이 그 유통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요소요. 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하는 활동, 시장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의 핵심 구조하고 욕구 단계를 비교했는데요. 마케팅의 핵심 개념과 이 순환고리와 이 매슬로가 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사람들이 필요로 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하려면 제품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이것들을 또 교환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거래가 있어야겠죠. 거래를 하려면 어디서 사요? 시장에서 사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욕구가 생기죠. 이런 것처럼 이 마케팅의 핵심 개념도 이 순환고리처럼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고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 욕구 단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맨 처음에 이 생존의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욕구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사는 이 생존의 욕구가 첫 번째고, 이 먹고 사는 그 욕구가 해결이 되면요, 이제 먹고 사는 거를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집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 집. 그래서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다 채워지면요, 내가 어디 단체나 협회나 어디에 소속되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채워진대요. 그래서 어떤 그 단체나 협회나 아니면 뭐 내가 다른 그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것들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요. 이것들이 또 다 지나면 그 다음엔 존경의 욕구가 생긴다 그럽니다.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더 채워지면 그 다음엔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 욕구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케팅의 개념 변천을 보면요. 마케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생산 지향적인 마케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품하고 이 서비스의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효율성, 생산 능률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이것들이 다 채워진 후에는 제품 지향적인 마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따른 이런 품질 개선이라든가 타사 제품하고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 고객의 유치를 하려고 내 고객이 더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 지향적인 마케팅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는 판매 지향적인 마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증가를 위한 이런 판매 기술의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으로 보다 많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하고 고객 확보, 그 다음에 그런 유지를 위해서 강력한 그런 판매 조직 형성에 초점을 갖는 거죠. 또 이것들이 또 다 채워지고 나서는 소비 지향적인 마케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객의 그런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초점을 갖고요. 고객의 그 욕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제 지향하는 마케팅이 된 이후에는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의식 변화도 바뀌고 인간지향적인 사고나 사회적인 책임 강조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기업들을 보면 우리는 지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기부를 하는 단체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사회지향적인 이 마케팅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은 그 마케팅의 그 믹스는 네 가지 아까 얘기했죠. 4P. 근데 요즘은요. 요 4P 가지고는 안 됩니다. 브랜드의 가치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C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커스터머, 컨벤션스, 코스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 고객에 대한 것들, 비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서로 그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4P와 4C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 이 브랜드죠, 한마디는. 이 그 제품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체지만 이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거는 상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그 상표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는 그런 인식과 감정의 총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신뢰도, 연상 이미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이 소비자가 접촉하는 기업의 모든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핸드폰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삼성 갤럭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각각 다를 겁니다. 그것들은 다 이미지가 다 다르고 내가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을 더 신뢰한다. 나는 LG를 더 신뢰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 그 상표를 살 때는 어떤 거는 브랜드를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품들은 다 똑같아요. 별 이상은 없어요.
근데 왜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특히 여성 그 백들 보면 사실은 이 명품 백과 이 그냥 백하고 차이를 보면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명품 백을 왜 사겠어요? 그게 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색채에 대한 인지와 이런 심리적인 반응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이런 제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색채를 가지고서 적절하게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색채 경영을 하거나 차별화시키거나 이미지 구축을 하는 게 색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4P요. 마케팅의 4P에다가 이 컬러를 입힌 것을 우리는 색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색채 마케팅의 목적을 보면은 이 대중이 선호하는 색채를 파악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요. 특정 색채 이미지를 좋아하도록 유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이제 패션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 그 형광색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패션에서. 근데 처음에 굉장히 촌스러웠습니다. 이 형광색이요. 그래서 TV에서 이 형광색에 대한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촌스러워 그래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의 눈이 정말 간사하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촌스러웠는데 그것들이 여기저기서 반복돼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런 그 형광색 옷을 입고 다니면 괜찮아 보여요 또. 처음에는 굉장히 촌스러웠던 것들이.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산다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나도 그 유행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정 색채를 좋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색채 마케팅입니다. 또 이 색채가 지닌 이미지의 연상과 기억 효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컬러, 유행색을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색채를 소구점으로 해서 소비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색채 마케팅의 목적입니다. 이 색채 마케팅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TV가 나온 게 1980년, 79년 말입니다. 그래서 컬러 TV가 나오게 된 게 80년대부터 이제 그 79년 말이요. 80년대 초 그때부터 이 TV가 컬러 TV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와서는 이 자동차에도 컬러들을 막 입히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여성들이 자가용을 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 1988년 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대 와서는 이제 소비재 전 분야에 이 컬러를 많이 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음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가구나 가전제품, 자동차 모든 것들에 이 컬러 마케팅들이 이제 막 도입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1920년부터 이 색채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파카사에서는 빨간 만년필을 가지고서 색채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GM사에서 자동차에 컬러를 도입을 해서 이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카사의 이 빨간 만년필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파카사에서 만년필 하면 떠오르는 게 다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은 이제 너무 평범하다. 좀 더 다른 게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여성이 그 빨간 루즈 있죠. 빨간 루즈를 이렇게 돌리면 올라오잖아요. 빨갛게. 그거를 보고서 아 저거다 하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빨간 립스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파카사의 빨간색 만년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죠? 아이디어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연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색채 선호도 조사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색채 선호도를 조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황 분석을 하거나 목표 설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을 해서 실행 계획을 합니다. 보통은 상황 분석에서는 자료 조사, 그 다음에 이런 고객을 분석을 하거나 시장 환경들을 보죠. 제품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전략의 평가를 하고 새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계획을 잡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전략할 것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는 게 이 색채 선호도 조사입니다. 색채 계획을 위해서 조사 흐름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업의 기획 단계 행동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조사 주제를 갖고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겠죠. 그래서 제품 색채 계획을 하면 그럼 제품 색채 포지셔닝도 같이 잡고요. 또 시장 세분화의 그런 예측 모델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색채 컨셉의 개발을 하게 되면 신제품 색채 초안을 잡겠죠. 그리고 색채 디자인을 하면 모형 작성을 하고 모의 실험을 해서 좀 더 정교화 시켜가지고 마케팅 믹스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 만들어서 판매 계획을 세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매 후에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제품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보겠죠. 이게 색채 계획을 하기 위한 조사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색채는 구매력 제고에 영향을 많이 주죠. 또 제품 색채의 변경에 따른 그런 제조와 홍보 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색채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요. 그리고 새로운 색채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색채 정보, 수집, 기획, 생산, 판매 과정 그런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장 조사입니다. 보통은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 상품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 상품이나 이런 소비자, 잠재 고객이나 이런 판매 유통을 하고요. 이런 기존의 자료라든가 신규 자료들을 같이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계통적인 수집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도 한번 따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색채 조사를 하죠. 색채 조사 기법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험 연구도 있고 조사 연구도 있고 현장 관찰도 있고요. 패널 조사도 있고 서베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요즘은 색채 조사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실험 연구는 이렇게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지고서 측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조사 연구는 조사를 해서 하는 거죠. 현장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서 하는 거고, 패널은 이 소비자로부터 정기적인 이 자료 수집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서베이는 정보를 이 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질의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색채조사 연구 절차를 보면 보통은 연구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점들을 찾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문제의 성격이라든가 연구기간이라든가 비용이 얼마 든지를 고려하겠죠. 그런 다음에 표본 추출을 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해서 올바르게 표준 천차가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되면 설문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원을 훈련서 자료 조사를 분석하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색채 조사 방법하고 표본 추출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직접 방문,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않죠. 개별 면접도 안 하죠. 전화 조사도 잘 안 하죠. 우편도 안 하죠. 보통은 대부분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무작위, 뭐 다당 아니면 등 간격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을 하겠죠. 설문지는 명확하고 쉬운 용어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세부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 사용 용도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설문 외에는 다른 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내 이렇게 앞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SD 기법이라고 해서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SD 기법은 색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그 디자인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경영에 관계된 거, 뭐 여러 가지 그 뭐 제품에 관계된 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SD 기법은. 이거는 오스굿이 미국에 있는 오스굿이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다면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형용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반대어. 그래서 의미 분화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은한, 선명한, 따뜻한, 차가운 그렇게 반대어를 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은 5점 척도, 7점 척도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를 분석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의 질적인 면을 수량적으로 척도하고 정량화, 수치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되면 이제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겨울의 선호도와 여름의 선호도는 어느 쪽으로 더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척도를 부드럽고 딱딱하다. 동사로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수치화 시킨 겁니다. 이거는 수학 분석입니다. 보통 요즘에 많이 쓰는 그 기법 중에 하나죠. 이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이냐 양점이냐 기회냐 위협이냐 이런 요인을 가지고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점이냐 약점이냐 하는 요거는 내 회사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냐 위협이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 회사예요. 샴푸가 잘 하고 있어요. 한방 샴푸인데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출도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한방이라는 게 좀 약점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쓰지는 않겠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 회사가 한방 화장품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막 분석을 하고 따질 겁니다. 그리고 위협을 주겠죠. 막 만들겠죠. 비슷하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환경 분석을 가지고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분석법들이 있어요. 이미지 프로필, 뭐 이미지 맵, 요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IRI 형용사 이미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꼭 그 색채가 아니어도 돼요. 제품이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에서 가지고서 해도 되고요. 이건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이고 정적인 이 네 가지 이미지 축에서 내가 해당이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쪽이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내가 조사한 것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용사 쪽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 하면 되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사랑스러움 이쪽에 있잖아요. 색들은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스러움, 뭐 귀여운 이미지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삼색 배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응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뭐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행색이에요. 유행색은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컬러, 패션 트렌드 컬러에서 이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유행색의 특성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서 만듭니다.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외해적인 색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인터컬러는 이 국제 유행색 협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국 컬러 패션 트렌드 컬러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JAFCA라고 하고요. 미국은 CMG, COS, 코스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유행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수명주기 족선입니다. 뭐든지 그 기본 개념인 이 한 제품을 판매나 이익은 처음에 시장에 도입이 된 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기가 있고요. 나중에 성숙기, 뭐 성장기, 성숙기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태기가 되겠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 이 전략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에 맞는 기회와 문제에 맞춰서 마케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수요의 변화나 이런 제품 수익성의 추세를 이렇게 판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너 세계 조사 마케팅의 설계들을 하면 보통은 세계수는 80색 이하가 좋고요. 통계 자료고 쓸 때는 100색 내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행동입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인구 통계학적인, 경제적인, 개인적인, 문화적인 그의 요인들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으로 해서 많이 가구 수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우리는 1인 가구로 지금 가구 원수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경제적인 것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나 이런 물가 상승들이 굉장히 요인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요새는 이렇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런 문화적인 요인에서도 소비자 행동이 바뀝니다. 이런 그 가치관이나 신념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 외에 자연적인, 기술적인, 정치나 법률적인 요인에서도 이 소비자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입니다. 소비자는 맨 처음 뭐든지 이 주의를 끌고 흥미를 느끼게 하고 욕구를 갖고 마음에 두었다가 결국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DMA 구매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갈 때는 예산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옷을 사러 가기로 해요. 근데 처음에 딱 가는데 DP에 걸려 있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입어보죠. 근데 그 가격이 한 18만 원 정도 해요. 너무 비싸요. 못 사잖아요. 내가 10만 원 내에서 살려고. 그래가지고 벗어요. 그래가지고 돈에 맞춰서 막 보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흥미를 갖고 보고 있다가 자꾸 다른 옷을 입어보고 10만 원에 맞춰서 막 보다가 내가 머릿속에 한다는 거죠. 그래, 이거 저것 안 사고 그냥 이거를 사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끄고 흥미를 느끼게 하고 욕구를 일게 하고 마음에 새게 두었다가 결국은 사게 만든다. 이게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자 구매 심리 분석이나 광고 제작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 가정은 이렇게 AIDMA 구매 법칙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 마케팅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